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 오후도 긴급 편성으로 찾아뵙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내란성 두통, 내란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 악귀 같은 사람을 다시 보는 것도 힘든데 지가 무슨 개선장군처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알려주실 분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최고의 평론가, 김종욱 평론가, 박관천 전 행정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 옆에서 제가 13년을 갖다가 13년. 민정에 근무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물고 뜯고 늘어지고 어떤 꼼수를 쓰는 걸 다 많이 좀 봐왔었죠. 네, 김종욱 박사님도 전 잘 모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는 모르신다 이런 거죠. 아닙니다. 근데 뭐 일반인에 아유, 비해서 뭐 전문가신데. 네, 예. 전문가시죠. 근데 요즘은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네, 벌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보면 항상 소위 뒷다리가 잡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진짜 비상식적인 사고로 저들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으면 야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상황들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네, 버퍼링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은데요. 지금 제작진이 버퍼를 줄이려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없어질 것 같고요. 뭐 화질을 조금 낮추면 괜찮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작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 한국에선 반복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 권총을 입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 이거 말로 옮기는 것도 좀 끔찍하네요. 박관천 행정관님. 근데 참 저는 우리 사회가 작년 12월 3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식이나 뭐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엇을 말하려면은 또는 예측하려면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들은 거는 총선 이후입니다. 총선 이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저러다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가지고 뭐 하겠다. 아니면 또 그때 서울의 봄 영화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 서울의 봄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서울의 겨울이 오겠다는 식으로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죠. 야, 이 사람아 서울의 봄 영화도 안 봤어? 육사를 나와가지고 하나회 출신인 전두광이도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 군미필자고 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계엄을 하겠어? 그랬는데 12월 3일 우리나라 국회 상공에 헬기가 날아다니고 특공대가 완전 무장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는 요번에 그 이재명 암살 제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를 생각해도 상식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칼맞을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야, 내가 어떻게 그걸 상상하니?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하는데 저는 이 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 잃고 외양 가고 신 다음에 한마디 하는 말로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 아니 이태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누가 몽둥이로 때렸습니까? 칼로 찔렀습니까? 그렇죠. 뭐 예. 총기 난사도 아닌데. 예. 네. 총기 난사를 해도 그 정도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예, 총기 그런데 그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찰을 배치했어도 이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하고 행안부 장관이 왜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습니까?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의 사회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욱 박사님. 저는 이건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도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녀서 제보를 할 정도라면 예. 얼마나 많이 이런 내용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러가 일상화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데 나에게 정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그렇다면 근데 사실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위 칼 테러 문제였습니다. 예. 그때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 테러가 벌어진 과정에서 피를 다 닦아내고 청소를 하고 증거를 인멸을 해내고 그 정도의 사태가 발생했다면 우리 정치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인데 갑자기 헬기 특혜 논란으로 정권 자체가 내용을 확 바꿔버리게 그렇죠. 되면 그다음에 또 한 명 그 사람을 중간에 데려다 줬다고 얘기하는 벤츠 뭐 주인이라고 예, 예. 얘기하나요?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 과정을 보면 누군가 테러를 1년 동안 준비해서 테러 행위를 했고 테러 행위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현장에서 벌어진 내용에 대한 증거 인멸이 경찰에 의해서 벌어졌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람만 15년인가요? 네, 15년 받았죠. 유죄를 받은 사건으로 끝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HID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되게 중대한 게 그때 정보사 같은 경우가 소위 HID OB들에게 지령이 내려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반납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군에서는 뭐 다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내용도 그런 사람들이 소위 별도의 지시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또 한간의 얘기에 의하면 노상원의 오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 핵심부가 깊숙이 예를 들면 이 내용에 어떤 연루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또 김건희 씨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전 그렇다면 이 얘기가 그냥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황의 증거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신변보호 요청을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소위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는 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를 들어 믿을 만한 그렇겠죠. 제보였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공당이 거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테러라는 그렇죠. 게 기본적으로 공포를 예. 수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만으로 상대를 움찔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정치는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게 하거나 집회 참석 같은 것도 앞으로 못 하게 되고 이러는 것도 이미 테러 효과 아닐까요? 테러 효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실은 그 당시에 뭐 HID나 여러 뭐 전직 정보 요원들이 동원됐다는 동원됐다는 게 실질적으로 수첩이나 메모지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12.3 그 비상계엄의 계획에서도. 근데 지금 그 사람 한 명이라도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실은 지금 장성들하고 아주 정말 그 내란 관련 수사는 그 핵심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다른 그 과단자들은 수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야당 대표가 살아있으면은 너희 다음에 저 사람이 말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너희들을 갖다 수사하라 그럴 거고 당신들도 그러면 일단 중요 가담자로 엄청난 무거운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차라리 차제외 제1야당 대표 제거해버리는 게 우리가 다 편히 살 수 있는 길이야. 라는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회유하면요.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하면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실은 이게 그 야당에서 이걸 갖다 이런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야당에 제보가 들어온 네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외부 활동을 원하게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꾸 자극해 주는 거예요. 자극해 줘가지고 아우 이제는 좀 12산 내란 관련 사람들 그만 처벌했으면 좋겠어. 저거 자꾸 처벌해가지고 그 사람들 악감정하게 만들면은 이거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사회가 정말 안 되고 법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폭들이 소위 말하는 돈 상납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돈 달라 말 안 합니다. 영업장 가가지고 큰 소리 지르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죠. 짜장면 시켜 먹고 담배 피우고 네. 예? 온 소란을 떱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사회를 상대로 이런 어떤 그 불안 요소를 조성하면서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저는 경찰에서 당연히 대비도 해야 되고
이 제보가 어디서 나왔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말씀하시는 거에 보태서 실제로 극우 세력의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네.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근데 빨갱이가 누구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빨갱이는 이미 제가 볼 때 표적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 그렇죠. 빨갱이인 거죠. 그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빨갱이가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는 죽어.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빨갱이니까 죽일 수 있어. 네. 가스라이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그러니 저자를 그대로 두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요. 제보 문제인데요. 김어준 씨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말고요. 그 이전에요. 네, 네, 네. 한동훈 전 당대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이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사실이었습니다. 네. 제보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김어준 씨는 체포 대상이었고 예. 한동훈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저희 체포 대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특정한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할 정도라면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장난 전화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극우 단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정권은 바뀔 수 있어. 뭐 비상계엄을 한 거니까. 근데 이재명은 안 돼. 이런 논리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우리는 다 죽어. 이런 논리들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벌이고 났는데 대통령이 애국지사라고 석방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지. 많은 사람들이 뭐 추앙하고 있고 변호사 들러붙어가지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 정도라면 저는 당연히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영웅시 되는 테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신념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영웅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그렇죠. 있는데 이건 제보라면 전 특정 개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보가 갔겠죠. 개인이 그냥 자기 혼자 준비하는데 그게 제보가 갔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찰 차원에서 극우 집회 나오는 사람들, 극우 집회 단체들 이런 내부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내일부터 이런 문제들이 도처에서 무슨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런 테러 행위에 대한 제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예를 들면 작은 테러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 선생님 어떠세요? 경찰이 만약 의지를 가진다면 예. 얼마든지 이건 수사해서 드러낼 할 수 수 있죠. 있잖아요. 특정되잖아요. 뭐 707 오비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할 수 네. 있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보십시오. 경찰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30년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재를 처부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서 씨요? 예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런 거 보면요. 서천호였죠. 예. 네. 서천호, 네. 저는 정말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12월 3일 날 헬기가 내리는 거 보고 국회 헬기가 내리는 걸 보고 제 눈을 한번 의심했고 그날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아니 정말 그 경찰대를 안 나오고 순경을 뭐 계급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순경을 한 1년 한 사람도 저런 말을 안 할 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할 말은 아니죠. 예, 경찰대를 네. 나와가지고 치안 정감이라는 경찰의 두 번째 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헌재를 처부수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안 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만은 안 돼까지 나옵니다. 지금은요. 근데 그렇게 자꾸만 해가지고 사람에게 네거티브적인 그걸 씌우고 해가지고 원래 조폭들이 왜 그 두목들은 상대방 죽일 때 항상 밑에 온 교육생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 하나를 갖다 똘똘한 사람을 쓰거든요. 네. 쓰는데 어떡하냐면은 걔를 영웅시킵니다. 사심칼을 집어줄 때 뭐라 그러냐? 다 보는 앞에서 얘를 갖다 최고로 축히 세웁니다. 그리고 얘가 갑방 가기 전에 또 얘를 최고로 축히 세워줍니다. 너는 갔다 오면 이게 보장돼. 그러니까 그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조폭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세상. 예, 그래 안 하죠. 못 하죠 지금. 왜냐면 법의 지배를 받고 예.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자기네 생계 기반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예. 박살나니까. 그렇죠. 근데 극우 세력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겁이 없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에 항일 독립투사가 출소하시는 줄 알았어요. 토요일 날. 네네. 아니 항일 독립운동가. 네. 지금 아이고. 사회가 이렇게 어렵겠다. 저는 어렵게 만든 사람 저는 장본인을 꼽으라면 딱 대표적으로 두 명을 꼽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특공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민한테 총구리를 들이댄 그걸 하나 뽑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물론 판사를 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항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 우리가 뭐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가지고 그 상급법원의 판결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까그리 무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이죠. 예, 네.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저는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무서운 게 이게 이제 일부 기독교 집단들이 결합돼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네, 거예요. 개신교. 네.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현세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하고 목사의 얘기를 따르고 이런 행위들은 이승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더 그 다음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로 이게 귀결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소위 목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들 꽤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집회하면 젊은 친구들이 거의 뭐 기도를 계속하면서 집회를 하는 모습들을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상의 신의 세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위 정치적인 문제가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결합했을 때 그가 하는 행위 자체들은 전혀 법적인 문제와 무관한 문제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예를 들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일부 개신교 목사가 하는 어떤 신의 어떤 지시와 명령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그런 게 대부분 벌어지는 테러가 그런 형태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구구 세력의 테러 위협이나 예. 또는 극단 세력의 테러 위협이 예. 있을 때, 자 대한민국 경찰이 예.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예. 너무 불안하기만 아니, 하니까 사이버 수사도 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경찰 고위직 인사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거를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그 수사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뭐 가지고 오면은 우리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한테 있잖아요. 놓고 가. 이러면 무슨 말인가 압니다. 하지 말란 네네. 말이구나. 그래? 야,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문제가 됐었는데 가져와 봐. 하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경찰 인사에 대해서 몇 번 누차 이야기했지만 저번에 우리 서부지방법원에 난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배후로 갔다가 우리 정광훈 목사라는 것 갖다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일부 그 언론들 뭐 소위 말하는 자기가 지칭하는 빨갱이 언론들 빼고 좌파 언론들 빼고 언론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자기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사가 잘 진행되다가 수사 책임자들이 좀 바뀌니까 지금 수사가 거의 진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나는 이제 이 테러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특허 면허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의 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쫄보의 겁장이지만 예.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봐주면 신나게 떠들 수 있는 거죠. 돈벌이 열심히 하고. 네. 이게 국가라는 그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람들한테 내란을 선동할 수 있는 면허를 준 겁니다. 매일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치고 하는 사람한테 대형 트럭 면허를 준 거와 똑같습니다. 네, 하여튼 걱정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박관청 행정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그런 테러 위협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은 됩니다. 민주당에서 뭐 보호 의뢰한다 요청한다 그랬는데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바로 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곧바로 경호 시스템이 작동되면요. 그 정도는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까 아주 걱정하지 마시고 김 박사님 왜 이재명을 이렇게 죽이고 싶을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중의적 표현인데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만 정치적으로 죽이고 막 악마로 죽이고 무슨 기소해서 죽이고 이런 거를 반복하잖아요. 네, 예. 이유가 뭘까요? 왜 이재명 죽이기 아니, 3년 윤석열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3년 동안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악마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김건희를 악마화한다고 얘기하는데 김건희를 악마화 누가 했습니까? 하나하나 사실이 등장하니까 했던 건데 이미
그 어제 MBC인가요? MBC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윤석열의 모든 어떤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 정권 탓, 야당 탓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 하나인 거죠.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구속시키면 저쪽은 다 무너뜨릴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사법적이든 아니면 뭐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테러 같은 방식을 통해서 육체적이든 존재 가치 자체를 없애게 되면 저당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의 존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20%, 30%대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총선 결과도 192대 108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악마화에 대한 계속적인 3년간의 가스라이팅과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집권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취해야 될 어떤 입법이나 정책들이 관철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누구냐?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게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소위 비상계엄이라고 내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치 활동을 안 하면 네.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나요? 그 사람 제2 그렇게 생각하죠. 아하, 그 사람들- 제2제3의 이재명이 또 있잖아요. 아, 영향 있는 야당 정치인도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왜냐하면 민주당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소위 0.73% 패배 이후에 아마 민주당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쪽에서는.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복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주당이 우리 과거보다 훨씬 더 다 결속이 잘 되고 단단하게 모아지게 되면서 실제로 가장 예를 들면 대처하기 힘든 야당의 모습들을 보여왔던 거죠. 근데 이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깨질 줄 알았는데 뭐 검찰이 얼마나 패악질을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네네. 그 패악질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죠. 영장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도 살아나고. 아직도 법원에서 살아나고. 그다음에 또 네. 테러를 했음에도 진짜 불구하고 테러도 실제 테러 있었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저 인물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판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거라고 하는 제가 볼 때 거의 강박 같은 신념이 강박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이제 지금 뭐랄까 신조화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따지면 거의 바이블 같은 형태로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 DJ 정도가 그 과거에 우리로 따지면 빨갱이라고 하는 소위 이 이념적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거기에 지역적 갈등까지 결합돼 있었을 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한쪽 시각이 그랬던 것 제외하고는 그 이외에는 상당히 예를 들면 민주화되면서 그런 일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이게 소위 윤석열이라고 하는 기괴한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훨씬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드러났고 이게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냥 말로 공격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의 시스템을 종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가 뭐래도 탄핵 심판일 것 같은데 우리 박 선생님 보시기에 탄핵 심판 뭐 금요일입니까? 아니면 다음 주로 연기됩니까? 뭐 제가 듣기로도 뭐 탄핵 심판에 대해서 참 전부 다 말을 조심하는데요. 네. 저는 뭐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번 주는 아니다. 예, 95년도에 그 연이어서 한번 그 탄핵 심판 한 적도 있는데 이건 지금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소부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이 비교적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목요일 선고하고 금요일 선고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전원합의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중요한 이런, 결정인 건 맞죠. 이건 상당히 네. 중요한 헌재 사건이기 때문에 연이어 어떠한 선고하는 그런 거는 아마 좀 피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 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네네. 왕조 국가에는 역모를 씌워 가지고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빨갱이 프레임, 반공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고문을 해 가지고 아니면은 계엄을 해 가지고 그 목봉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검사 공화국으로 돼 버렸어요. 실은 이제 노태우 마지막부터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네, 군인들을 갖다가 힘을 갖다 줄이면서 법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검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사고가 양단론적 사고입니다. 내 앞에 있는 너
내가 잡아야거나 풀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수사를 좀 많이 해봤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기어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국 옛날에 전 교수가 제가 어차피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가족을 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무리 큰 죄를 웬만큼 큰 죄를 나라 역모를 안 했으면요. 이거 안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본인, 그 다음 부인 뭐 카드 쓴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막 아들까지 털었죠. 아니 그리고 주변에 동지라고 할 만한 사람들 다 털었잖아요. 네. 이 수사하는 사람들도 금도가 있고요. 저는 참, 지난번 대선 때부터 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상도라는 게 깨져가고 있거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탄핵 심판 아직도 금요일 가능성은 살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선고를 금요일 날 한다는 걸 꼭 이틀 전에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법도 아니고. 예, 사유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안 받았다 그러면 공지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 정도가 있는데 그거야 뭐 이틀 전 아니라 하루 전이어도 그렇죠. 되고. 내일 한다고 해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 열려 있는데 또 다음 주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어제도 그렇고 매일 지금 저녁 7시에 경복궁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토요일에는 또 집회 어마어마하게 모일 것 같거든요. 윤석열 얼굴을 봤으니까. 100만 모이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냥 이번 주에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말씀하십시오. 네. 국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죠. 네. 왜 저래야 됩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이면 저는 결정이 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할 수도 있고 금요일 날 선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예. 월요일 날 할지. 왜냐하면 화요일 날 같은 경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예. 시작이 되기 변론이 때문에 시작되죠. 적어도 그때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중론은 뭐냐면 8대 0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소위 거기에 대한 주문이나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교하게 써야 된다는 판단이 있거나 아니면 소수 의견을 적시하려고 하는 어떤 재판관들이 있어서 그 소수 의견 적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평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실제로는 저희가 추정했던 게 저번 주는 좀 밀렸지만 이번 주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대로 이 정도가 아닌데 갑자기 윤석열이 금요일에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와 놀라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금요일쯤에 만약에 헌재에서 선고를 안 하더라도 언제 선고한다는 날짜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한 혼란들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당한 혼란은 뭘 얘기하느냐? 저는 충돌을 야기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그럼 이 충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헌재가 어떤 불확실성을 주게 되면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헌재가 이거를 기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래서 극보수층들 극우들이 난동을 부릴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신분들이 너무나 강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막 거의 그 기가 살아가지고 저는 금요일 날 어떤 형태로든지 선고를 하건 선고 기일을 정하건 저는 그날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멀지 않았는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매번 역사적 분기점마다 내란도 맞고요. 국민들이 국회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탄핵 소추도 국민의힘으로 하고 체포도 하고 네, 뭐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국민들이 고생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봄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생업도 어렵지만 또 봄도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뭘 하고 있냐면은 이 26명의 정말 이 내노라는 짱짱한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네. 토시 하나하나 가지고도 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우리 요번에 구속 취소가 잘 됐냐 잘못됐냐를 떠나가지고 구속 취소를 그 1심 재판장이 할 때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단 한 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이 내란행위가 어떻게 됐고 군을 어떻게 동원했고는 판결문을 하나 안 썼어요. 오히려 좀 예. 유죄 심증으로 쓰는 그렇죠. 것 같아 보였죠. 예, 유죄심정 썼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나는 1심 판사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프레임전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시켜가지고 저렇게 했다. 이렇게 프레임전 안 합니다. 자, 제1야당 대표가 부산에서 칼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경동맥이 찔릴 뻔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서울로 헬기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칼을 맞아가지고 노상에 쓰러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거는 도외시하고 왜 특혜로 서울에 헬기로 이동했냐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요. 제1야당 대표가 아니고 국회의원 한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맞았다 하더라도요. 서울로 헬기 이송했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무슨 큰 특혜를 본 것처럼 프레임을 팍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좀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번에도 예를 들어서 뭐 판결문 하나 내면 꼬투리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문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꼬투리 하나 나오면 그걸로 아마 전체를 흔들 겁니다. 근데 뭐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하여튼 답답한 또 국민들의 마음도 가려주시고 그래서 간절한 바람은 이번 주에 끝내자. 아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뭐 빌미도 안 줘야 되는 또 숙제도 있긴 하죠. 이 사태가 얼마나 좀 큰 문제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헌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시간을 갖고 딴지를 걸었어요. 그럼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시간을 갖고 딴지를 걸어? 날로 하는 게 맞는 건데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법원에 있는 판사가 그렇지 시간을 계산해 봐야지 한 번도 나한테 이런 걸 제안한 적이 없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인권 문제가 걸리는 것 같냐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쥐어짜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데 풀어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검찰이 그래 풀어줍시다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법적 할애 되잖아요. 변호사, 판사, 검찰 예. 이 삼위일체가 벌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내란 범죄자예요. 그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예요. 이 자는 소위 재판이 결정돼서 유죄가 판명이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이 될 자를 갖다가 그냥 대로에 나오라고 이 세 개의 카르텔이 협조를 해서 자기들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게 한 사태예요. 그렇다면 야 이거 그러니까 보수 법조 카르텔 되게 법조기가 되게 보수적이니까요. 이 카르텔이 작정을 하면 내란 문제자 같은 경우도 이런 하나의 절차적 흠결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뭔들 못하겠어. 근데 지금 다음 타켓이 헌재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이 자들은 뭐든 할 자들이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성공했어 한 번은.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 지금까지 헌재만 유일하게 따박따박 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라도 헌재가 국민들한테 그런 사법 질서,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전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민주당이든 어떤 시민한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좀 헌재도 우리의 절실한 마음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한국인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살 수도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은 나라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진국에 살 수도 있고 후진국에 살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많은 분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개발도상국 거쳐 선진국까지 왔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랬던 나라가 놀라운 성취지만 다시 후진국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 헌재 결정에 따라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재등장한다? 그럼 후진국 되는 거 아니냐? 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니, 거죠. 사례가 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선진국이었다가 20세기 초에 어마어마했죠. 선진국이었다가 퍽싹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정하고 사법 질서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초입에 어쩌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 동시 접속으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아유 좋아요나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접속은 많은데 좋아요는 아직 5,000명이 안 되네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15,000분이 네네 15,000분 보시는데 넘게 있는데 5,000이 한 안 번씩 되시면 눌러주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도 좀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정의 행태는 정말 이상한 거 맞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심우정 행태에 대해서요.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검찰은 어디서 하나 똑같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그러죠. 그렇죠. 전문적인 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총괄 지휘는 자기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 특별수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검찰총장으로부터 간섭을 안 받게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단독 개개의 검사가 독임제 관청, 단독제 관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원칙이죠. 예, 검찰총장이 하라 하지 마라 그래도 솔직히 용기 있는 검사가 그 특별수사단에서 한 명만 나는 즉시항고 하겠어 하고 즉시항고 써가지고 넣어버리면 즉시항고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문정 검사처럼 예. 네, 많죠 그런 사례들. 그렇죠. 많지는 이문정 검사 않지만 좀 있죠. 이문정 검사가 오죽했으면은 재판정에서 검사 출입문 안으로 잠가버리고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걸 또 보고 욕을 합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소위 말하는 잡아였는데 구속시킬 때도 자기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죠? 네. 자, 풀 때도 자기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 맞다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게 잘못됐든지 푸는 게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뻔뻔스럽게 탄핵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식재판에서 다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탄핵, 예, 심우정에 대한 예, 탄핵. 심우정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자기가 예, 얘기하는 네, 네. 자기가 보는 사퇴도 안 하고 탄핵도 아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내가 한 행동은 탄핵 사유가 아니고 탄핵 사유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물러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딱 이야기합니다. 자, 현직 지위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얼마 전에는 구속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게 구속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 맞아. 나는 너희한테 1심 판사한테 나는 반대 의사 표시지 않을 거야. 바로 풀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의 신병 문제를 가지고 그래 한 건데 도로와 내란죄가 작은 범죄입니까? 내란죄 우두머리 범죄 아니겠습니까? 사형이나 무기에 처할 수 있는 이 범죄를 갖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아니 그리고 내란죄라는 건 형법이 제일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국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범죄자를 단속하는데 제일 먼저 단속할 놈이 내란범이잖아요. 그거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이고 그리고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우정이가 구속할 때 무슨 검사장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예.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일부러 빌미를 준 거 아닌가 물음표. 정상적인 의혹이 생기죠. 네, 예. 그 틈을 윤석열 변호인단이 파고들었거나 또는 처음부터 짜고 쳤거나 하는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니 판사도 이상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지금 욕을 하려면 판사는 한 100, 그다음 심우정 한 1000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네. 1심 판사가 무죄를 검사가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해 주십시오 했는데 검사가 아니야 무죄야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검찰은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자기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평등하다고 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시간 계산으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그러면 우리는 다 잘못하면 불법 체포구금의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엔 또 일로 해라. 아니 저는 진짜 그 녹피의 가로활자도 이게 무슨 중국의 전국시대도 아니고 전국시대만도 못한 것 같고, 근데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질적으로 일부러 윤석열하고 뭘 하고 있다 이런 자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추정인데. 아까 이제 딴 생각을 하는 네.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럴 때 좀 김종욱의 탄탄 TV를 말씀하세요. 광고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네, 들어서 갑자기 했던 건데 네. 핵심적으로는요. 심우정 그러니까 검찰, 그러니까 심우정의 검찰은 12월 4일 이전과 12월 4일 이후가 있다. 그러니까 12월 4일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내란의 공범 세력이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엄 당일날 아마 윤석열과 심우정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을 거다. 왜냐하면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는 뭐가 안 갔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안 갔을 리가 없다. 그렇죠. 검찰총장에도 안 갔을 리가 없다.
근데 검찰총장은 현장에 없었으니 통화를 했을 거다. 그건 왜 추정해 볼 수 있느냐? 저희 국정원 제1차장하고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하고도 통화를 했었을 거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다.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이 속 빠지죠. 그럼 이제 12월 4일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복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4일 날 소위 이 김주현, 그다음에 박성재, 이상민, 그다음에 이완 이완규요. 이완규 검사 출신. 이 네 명이 모이면서부터 제가 볼 땐 김주현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내란 이후에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의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을 거다. 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권 논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권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검찰 니들이 뭔데 내란 수사에 하면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데 바로 이 직후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소위 이 군 내란 범죄자들을 다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체포해서. 그러면서 논란이 막 벌어졌죠. 니들이 뭔데 하냐고 막 논란이 벌어졌었고 그러면서 공수처랑 경찰이랑 세 군데가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심우정이 거의 예를 들면 뭐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에이씨 우리 안 해. 그냥 당신이 가져가 라고 하면서 이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다 가지고 있고 수사 주체의 논쟁이 될 만한 공수처 이첩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 수사권 논쟁이 쭉 왔던 거고 지금 이번에 소위 법관이 내보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구속기간 도가 문제입니다. 뒤에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권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두 번째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변호사들이 계속 윤석열 쪽 변호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구속기간이 넘었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당일날 무조건 오전에는 가장 늦게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10시에 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도 다 추정입니다만 김주현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에 의하면 검사장 회의라도 열어서 뭔가 좀 내용을 만들어 봐라.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불구속 수사를 해라 라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붙잡아두고 있어.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라고 두 가지였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회의에서 일부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우리 계속 회의하면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구속기간 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건 기획이다. 기획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가지 추정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럼 이건 거대한 보수 법조 카르텔 거기에 제가 볼 때 김주현이라고 민정수석 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네트워크들이 벌어져서 요소마다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게 주기현 판사라고 하는 소위 이 결정문 인용문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성공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 제가 또 오히려 매우 합리적이며 객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기현 판사의 그 결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요,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냐면은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으니 이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짚고 매듭짓고 그다음에 본안 심리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딱 이렇게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판단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 틀렸다 판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딱 판결을 지어줘 가지고 아 이거는 있다 없다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받은 다음에 이 재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 말에는 즉시 항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의 판결문도 안 따른 거예요. 심우정 총장은요. 안 그렇습니까? 1심 판사가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논란이 있으니까 판례를 형성하려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매듭 지어 주시오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매듭 지어 주시오? 몰라 나는 그거 못 들었어. 그리고 딱 풀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나 이 소위 한 자리 한다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까? 12월 4일도 보세요. 그 네 명이 모였습니다. 민정수석,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장관, 법제처장이 모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국회 나와가지고 그동안 미뤄왔던 침범을 한다고요? 미친놈들이죠.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계엄 다음 날 그동안 그 몰아왔던 그 뭐고 저 친목 모임을 합니까?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우리 네 명은 악질 네 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저는 그러니까 판사는 검사 동일체가 아닙니다만 일단 그 검찰이 김영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잖아요. 따박따박 다 밟아줬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면 수사권 논쟁이 없습니까? 있죠. 논쟁은 다 논쟁이- 해결하죠. 근데 법원이 네. 아니야 상관없어. 니네들 수사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인지해가지고 수사하게 되면 그래 그렇게 수사할 수 있어라고 법원이 한 명도 아니고요 10명을 따박따박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주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판사들이 이렇게 다 결정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판사들은 이 법률을 안 보고 판단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만 유독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판사들 같은 경우 그렇다면 이 수사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재판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윤석열에게만 아주 특혜를 준 행위에 대해서 지규현 판사가 다른 내란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다뤘다. 그렇다면 이건 소위 지규현 판사라는 사람이 뭐 인권 문제나 또 수사권 문제의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남다른 뭐 감수성이나 남다른 뭐 판결 이력을 가졌던 사람이면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가 한번 그 속된 말로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구속 문제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 사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례가 2개 나왔습니다. 의정부에 있을 그 게임 산업 관련 법률 위반, 즉 쉬운 말로 오락실입니다. 불법 오락실. 두 번째는 공갈범입니다. 이 둘 다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재수감을 시켰습니다.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요. 그럼 이 2개의 범죄하고 내란죄하고 어느 범죄가 더 중한지 이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공갈제가 더 중요했나 보죠. 네. 쉬운 말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 오락실 사범하고 공갈죄는 자범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제1번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에 의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의혹을 받는 거죠. 그 국가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거고요.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됐습니까? 네, 아이고. 아유 금방 갑니다. 단답형으로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시험 보는 겁니까? 네네, 그 시험 봐야 됩니다. 아니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 윤석열 구속 취소 때문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받을 거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입니다. 노. 네. 노고 그러셨죠? 머스트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나라 법치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13일 내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잖아요. 예. 이 결과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다. No. 저는 조금 미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판사들이 원래 그 법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어떤 뭐 정치적 상황도 판단을 분명히 볼 거거든요. 볼 때 저는 그 큰 잘못을 단죄하기 위한 처음에 어떠한 사전 빌드업 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은 탄핵 인용을 안 해주면서 이렇게 구구 세력들 좀 색깔리게 봤지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꼭 그런 건 아니야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윤석열을 탄핵하는 정무적 판단.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이제 정무적 무조건 판단도 할수 우리는 있다. 탄핵 인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빌드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단답형. 윤석열 탄핵 물 건너갔다. 뭐 네? 뭐가 물이 어디 또 건너갈 물이 어디 있습니까? 탄핵 물 건너갔죠, 인용으로. 인용으로 물 건너갔다. 좋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그 건너갈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 건너 그러니까 걱정이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본 게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뭐 독립투사처럼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석도 안 되고 물론 뭐 설명을 많이 듣고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했지만 그래 어떤 건 납득해 어떤 건 말이 안 돼. 그래도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 장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관저로 들어가 버리고 게다가 뭐 권성동이 불러 권영세 불러 이래가지고 뭐 그동안 당을 잘해서 고맙다는 둥
직무정지된 친구가 마치 현직 대통령 직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별 걱정이 다 생기는 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심판도 어려워진 거 아니냐? 노. 형사재판. 노. 아니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증거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상식도 안 되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 국장님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제가 오늘 찌라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네. 제가 오늘 찌라시 보고 놀랐어요. 김건희 대통령? 예. 네. 아니 참 정말 그 제가 이 찌라시는 소개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우리 저 시청자들한테 요걸 제가 바지로 먹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 안 하려고 너무 그러는데. 품격 떨어지는 찌라시죠. 예, 이거는 차라리 그냥 요걸 하십시오. 아니, 이제 법원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증거인멸의 우려에다 다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난리가 그렇죠.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 중대성은 얘기하지 마. 당연히 범죄는 중대한 거지. 내란죄의 우두머리 범죄인데 이걸 중대하다 말다 내가 얘기하기 쪽팔려. 그렇죠. 창피해. 예. 그리고 여기다가 아니 어차피 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당연히 밖에 나가 있으면은 증거인멸을 하겠지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자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 때문에 벌어진 구속 어떤 취소 요인 때문에 재판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법원 없애버려야죠. 아니 제가 이말 제 말이 좀 문제가 있나? 아니 그런 식이면 네, 그런 그렇죠. 식의 그럼 법은 필요 없죠. 법원이 네. 뭐 필요하게 단죄가 안 되는데 그리고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반국가 행위이거든요. 그렇죠.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소위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법원에서 소위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사법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법복 벗어야죠. 그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 무렵이죠. 윤석열의 석방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셨고 우리 정말 국가적 위기가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겠지만 두 분 전문가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다고 윤석열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제로고요. 탄핵 심판이 안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잠깐의 절차 때문에 틈이 좀 벌어졌던 거고 이 틈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저녁 7시에 집회가 열리고요. 그 집회 시간 아니어도 경복궁 앞에는 거대한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도 하고 있고 또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가서 그냥 지나가면서 응원합니다. 우리 화이팅 해요 라고 한마디씩 하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두 분의 안내 들으시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시죠? 불안하신 분들 집회 나오시면 되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구독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전문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